마이데이터 컨퍼런스 2022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지막 순서를 맡은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제가 오늘 30분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찌 보면 앞서 다른 연사분들이 말씀 주신 거에 종합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데이터가 중요하죠. 특히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정보가 바로 기업에게는 수익으로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권한을 주장하고 혹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활용되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조회하고 싶은 이런 니즈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죠. 바로 우리는 이를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데이터 경제의 흐름 속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올해 출범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이 데이터 경제의 요구 사항들을 수렴해 나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 기술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17년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기업 내부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내부의 익명 게시판이라는 곳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오던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정말 탑 클래스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구성원들을 보면 남성 여성 비율이 9대 1에 육박한다. 왜 남성을 이렇게 많이 뽑느냐? 혹은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너무나 좀 과도한 것 같다. 우리가 인사채용 과정에서 좀 이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기업 내부에 종종 올라오곤 했다라고 합니다. 기업 내부 경영진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이 인사채용 과정에서 일부 선입견이 존재했음을 발견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뽑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부의 개발자들을 모아가지고요, TF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인사채용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2018년 시점부터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뽑기 시작했죠. 그런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뽑는데도 인공지능이 더 남성을 선호하고 더 백인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결과를 받아보고 개발자들은 이제 토의를 거쳐서 우리 인공지능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머신러닝, 딥러닝의 과정, 즉 데이터로 학습하는 과정, 이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균형 있는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의 선입견을 이미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인사채용에 인공지능은 반영을 고려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아마존은 인공지능 인사채용 솔루션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두뇌에 해당되는 기술조차도 바로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솔루션의 성과가, 바로 가치가 좌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실패 사례가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범용화되고 일반화될 텐데, 이를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는 상당한 퀄리티를 갖기에는 우리가 많은 노력이 따른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흐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 타임지가요, 이런 재미난 표지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Your data for sale.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여기저기 거래되고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11년 전에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내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지 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만큼의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2020년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른쪽 사파와 같은 상황들을 여기저기서 목격하시고 있죠. 바로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플랫폼에다가 제공을 하면은 이 플랫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수익화하고 푸대자루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전 세계의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 바로 가팜이라는 기업을 꼽을 수 있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여러 OTT 서비스 기업들도 이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독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한 다양한 락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낱낱이 수집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 큐레이션 모델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데이터의 주도권을 쥔 이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호령하고 있다. 이코노미스지에서는요, 이를 데이터 식민지 시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단어 상당히 거부감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괴상한 지도를 하나 발표를 하면서요, 아마존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페이스북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산업의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전 세계의 산업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이 식민지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곳곳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분쟁 소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구글의 이 과도한 데이터 수집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구글이 주기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약관을 동의하는 요청을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곤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시점에 구글이 이런 약관을 여러분께 동의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박스 한번 보실까요? 기아에게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아의 콘텐츠, 이메일 포함을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약관 동의 요청 오면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나요? 이제부터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시점부터 구글은 여러분들의 메일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일 내용에 프라이버시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업의 기밀이라든지 혹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이걸 가져가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케팅에만 활용하겠다라는 단서는 있지만 이렇게 이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리는 경우들, 아마 여러 기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고요. 언론에서도 이 지점을 바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 활용 선택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이터 주권주의라는 시민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전반부터는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주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데이터 주권주의 학회, 데이터 주권주의 시민단체 등이 생겨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 데이터 생산자,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단위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데이터 주권주의 운동이라면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어떤 국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 데이터 국가주의, 데이터 지역주의 혹은 데이터 국경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은 언론에서 살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9월부터 이렇게 미국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 디지털 기업,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에게 러시아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러시아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가지 마라. 이것을 러시아 내에 있는 DB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라. 바로 이 국경을 테두리를 친 것이죠.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캘리포니아로 데이터를 계속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제도와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에는요, 중국도 역시 러시아와 비슷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수집한 이 개인정보를 중국 내의 서버에다가 보관 의무화를 시켰고요. 데이터 이전 시에는 중국 당국의 평가를 받으라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이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매우 폐쇄적인 질서를 가져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유럽연합에서도 2018년경부터 이런 디지털 텍스라는 어떤 조항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마 2018년 이런 디지털 텍스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면서 아마 여러분들 로봇 텍스라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꼭 집어서 이렇게 테슬라 같은 기업은 무인화된 공장에서 로봇만 생산에 관여하는데 사회적으로 고용에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로봇만 쓰는 기업들에게 로봇 텍스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이슈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 시점이 디지털 텍스, 데이터 텍스, 로봇 텍스라는 화두가 던져진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요, 이 데이터에 대한 조항으로서 유럽 시장에서 약 150억 이상 벌어가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 혹은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혹은 3,0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있는 주로 이커머스 기업에 해당되겠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텍스를 부과하겠다라는 움직임 바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실행하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나 재미난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 논의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던 그 시점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이제 젊은 혈기로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럽연합에서 지금 디지털 텍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프랑스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언론이 환호를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트럼프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프랑스 감히 너네가 우리 기업들에게 세금 부과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너네 와인 기업들한테 와인 텍스라는 조항 부과할 거야. 바로 이렇게 디지털 전쟁, 데이터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전 세계가 데이터를 국경으로 나눠서 이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무형의 비즈니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 데이터의 어떤 선을 긋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2020년 상반기에 발표됐던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는 영역을 바로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의 1위 사업자는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마켓시어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3위 사업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죠. 전 세계의 데이터, 이 개인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가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유럽연합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나 이런 상황들이 20년, 30년 지속되다 보면은 이 데이터 종속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유럽만의 독자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자라는 움직임이 가이아 X 프로젝트입니다. 유럽 R&D위원회에서 자금을 투입했는데요. 유럽 R&D위원회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인류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가이아 X 같이 특정 산업의 특정 섹터를 타겟으로 한 이 자금 투입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죠.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2020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거기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또 거기 안에 보시면은 데이터 댐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댐에 가둬놓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명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개인 데이터 혹은 공공 데이터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데이터 인프라로 구축하겠다라는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데이터 경제 시대에 첨예한 어떤 대립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의 핵심이 되는 여러분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대면 서비스나 데이터 기반의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접하시면서 내 데이터가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기업들에게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부감에 들기 마련입니다. 실제 한 설문에서도요, 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어떤 일상생활 데이터들을 수집 요구를 할 때 97%의 소비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무상으로 너네한테 데이터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얼마 정도를 대가로 드려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영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환율로 한 45만 원을 요구를 했네요. 미국 소비자들은 35만 원. 이렇게 막 국가별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매년 이런 유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은 이 부르는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들도 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는 인식하고 계실 거고요.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데이터 오너십의 강화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유럽연합이 선제적으로 GDPR, 즉 법 개정을 한 것이죠. 앞선 시간에 다양한 이제 법 전문가분들께서 이 GDPR의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을 거라 보고요. 저는 이제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데이터 경제 시대가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법 체계, 법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다양한 분쟁들을 해석하거나 판가름할 수 없는 이 빈틈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선제적으로 이런 최근의 다양한 데이터 권한과 분쟁 소지를 이 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바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발효시킨 거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GDPR의 유사한 형태인 데이터 3법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8월부터 발효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 1월부터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데이터 3법을 근간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60여 개 사업자가 이 마이데이터 인허가권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플랫폼들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앞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흐름과 연결시켜 보신다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분쟁 소지를 바로 법적 테두리 안에 보호하고, 그 보호 기조 속에서 이 산업적인 어떤 출범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산업적으로 마이데이터의 효능은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은 각 기업 혹은 기관에 흩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360도 파악하려면은 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야 비로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각 기업이나 기관들은 자신의 영역에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까지 서비스화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주 일부분만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고 블록을 모아서 여러분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산업 융합적인 혁신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지난 9개월간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한 이후에 9개월간의 여러 기업들의 서비스 출시 상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호응, 마이데이터에 대한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라는 측면입니다. 아마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기업의 마이데이터 담당 실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을 출범시켰음에도 아직까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개개인들이 내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데이터가 개별 기업과 개별 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 플랫폼에 뭔가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전체가 털려버리는 상황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그 근원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보안 기술이나 다양한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않는 한
이 마이데이터의 활용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로 제시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최근에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출시한 사업자들이 대부분 금융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이데이터 플랫폼별로 차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비슷비슷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자산 관리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금융 어떤 그 조언, 상품 추천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소득, 지출,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 이런 어떤 금융 정보와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금융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기획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소비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께 제공되는 리워드가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데이터 가입하면은 스타벅스 쿠폰 한 장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영국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대가로 요구하는지 이렇게 통계 설문조사 결과를 보셨다시피 이 개개인들의 내 데이터 중요성 인식 수준에 비해서 이 기업이 제공하는 리워드는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거. 물론 기업들 차원에서는 이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은 이 마이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 데이터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측면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범금융 기업들을 넘어서서 SK텔레콤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통신, 유통산업의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인허가권을 받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가 결합되는 새로운 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영역의 데이터가 결합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이 데이터 3법 이전의 시대에는 각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 업종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은 금융 데이터만 수집하고 유통사들은 유통 데이터만 수집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인데 각 영역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여러 업종의 이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융합적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에 마이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한신용평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 금융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 등급을 부여할 때 금융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신용 등급을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혹은 정말 금융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현금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금융 이력 부족자들이죠. 그리고 소위 신파일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실 때 신용 등급이 낮다 보니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금융 데이터만 가지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을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이데이터 시대, 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미국의 랜도라는 핀테크 기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랜도는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시장에 안착을 시켰는데요. 금융 정보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모바일 데이터, SNS 데이터 혹은 마우스 데이터까지 활용합니다. 마우스 데이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긴 장문의 글을 읽을 때 마우스 스크롤로 쓰시는 분들이 마우스 옆에 바를 잡아서 내리시는 분보다 신용 등급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랜도의 솔루션이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처럼 여러 다양한 디지털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신용 평가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용 등급 부여 솔루션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크레파스 솔루션이 신한카드와 제휴를 하면서
이렇게 대한신용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혹은 K뱅크의 경우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지금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카카오뱅크의 발표에 따르면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여러 유통사들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3,700만 건의 가명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20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 등급 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것보다 약 30% 이상 변별력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가 금융과 다른 영역의 결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마이데이터에 실제로 지금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몇몇 분쟁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금융권들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놔야 되는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데 유통사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너무나 소수다. 그래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난 9개월간 운영해 본 어떤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의 어떤 균등성, 데이터의 어떤 통합 관점에서 어떤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공유가 되고 활용되어야 할지를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업계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의 계약자는 부모님이 되고 보험의 피보험자, 당사자는 이 어린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보험 계약 정보는 누구의 마이데이터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규정에 따르면은 바로 보험 계약자인 이 어머니의 마이데이터 정보에 바로 보험 계약 정보가 올라가는 경우였는데 바로 이 당사자인 이 어린이의 마이데이터에도 보험 계약 어떤 여부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마이데이터 국내외 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트사 사례인데요. 2007년 설립된 미국의 민트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마이데이터 금융업의 활용 사례로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이나 카드사에 흩어진 여러분들의 소득, 지출 정보들을 여러분들 동의하에 받아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시각화시켜서 제공하는 형태로 많은 고객들의 어떤 그 호응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동 범주화 기능이란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 카드 사용 내역을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대소비 지출을 한 것인지 이것을 자동으로 범주화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출 어떤 소비 생활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언급된 영국의 핀테크사 디지미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나 최근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 속에 많은 데이터가 녹아있는 이 비즈니스 컨셉을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주고 거기에 맞춤형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혹은 관련된 정보 제공 업체와 연계해주는 B2B, B2C 사업을 연계한 형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마이데이터 활용 대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와 통신사의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은 여행업계에도 새로운 인사이트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금융위가 예를 든 경우는 바로 부산 지역에 여름에 여행객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사 거래 정보와 사람들의 이동 그 동선 정보들을 결합을 시키면은 어느 지역 출신 분들이 이 부산 지역에 여행 오시면은 어떤 동선으로 어떤 먹거리를 이제 즐기시는지 혹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는지가 인사이트로 도출이 되고 바로 이것이 여행업계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업종의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이죠.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내부적인 고민은 여러분들의 이동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있지만 이 이동 데이터만 가지고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의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동 데이터에 카드 결제 내역이 결합이 될 경우에 새로운 정보 제공,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동 동선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택시라든지 바이크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이 카카오가 수집한 정보에 따라서 그 해당 목적지에 어떤 상점에 여러분들이 주로 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지, 주로 이용하시는 그 가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라면은 해당 동선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혹은 쿠폰과 같은 새로운 어떤 혁신 서비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 영역의 데이터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도 바로 기업들의 어떤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업계에도 마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VIP 키드라고 하는 교육업체는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성취도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그리고 여러 요구사항들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해서 맞춤화된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혹은 신규 콘텐츠 개발에 많은 사람들의 개인 어떤 니즈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은 금융 영역뿐만이 아니라 유통, 교육, 공공,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 마이 헬스웨이라는 건데요.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의료 영역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니실 때마다 각각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시죠. 바로 이를 마이 헬스웨이라는 어떤 큰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병원들에게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이 연계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진료 기록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사례는 교통 분야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 대전시와 키스티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교통 약자들이 이 교통에 대한 수요들이 각기 다른데 이를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그 시기에 맞춤형 어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들, 이것도 역시나 개인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역시나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마이데이터 영역은 지금 현재 금융업을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추후에 교통, 유통 혹은 교육,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고 여러 영역이 결합될수록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